네, 안녕하세요. 7월 18일 목요일 뉴스토스트. 오늘 주제는 취업률 사상 최고 웃을 일 아니다. 그리고 2030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토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자 업비티 박진영이고요. 오늘도 업비티 김정인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토픽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일단 그렇게 이제 오늘 밝은 이슈는 아닌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올해 6월 2024년 6월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68만 명에 달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쉬었음이란 단어가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쉬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쉬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2030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쉬었음 그러면 뭐 백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백수 늘어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2030이 특히 쉬었음이 늘어나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2030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인건비가 저렴해요. 근데 이렇게 저렴한 고용자 측면에서 이렇게 저렴한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일이고 이때 시작을 해야지 첫 직장 가지는데 막 40대 이러면 사실 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큰일이에요. 쉬었으면 무슨 뜻이냐면 네.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6월 이래 쉬었음 최대치고요. 인구가 예. 이렇게 그리고 2030에서 이렇게 많아진 게 그쵸? 네, 팬데믹 한창이던 2020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라서 경기가 팬데믹 때보다 안 좋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제 경기 어려워지고 취업률, 취업자 수 이런 얘기 나올 때 팬데믹 때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때 너무 어려웠던 거 저희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쉬었음 2030 청년들 중에서 쉬었음 인구가 이렇게 팬데믹 때보다 많다라는 네. 거고 심지어 이제 사상 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 그래프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2030들의 쉬었음 인구가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이거든요. 다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저는 2030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중에도 그쵸. 점점 줄어들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 보면은,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인 2030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쉬었음이라는 단어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원해서 쉬는 거는 쉬는 중이고, 그 타의에 의해서 쉬고 싶지 않은데 쉬는 건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쉬었음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데 어떤 유형이 더 많아진 건가요? 사실 이제 구직 단념자도 같이 드러나고 음. 있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직관적이죠. 일하는 거 그냥 이제 취업하는 거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늘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두 가지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쉬었음이에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건강상 내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좀 쉬겠다. 아니면 이제 나는 뭐 너무 약간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가사 노동은 이제 그 안 잡히거든요. 그 취직에. 그래서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쉬었음으로 잡히고 그리고 이제 육아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쉬었음에 잡히고요. 지금 통계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이게 통계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쉬었음. 그리고 이것도 다 쉬었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약간 통계 용어가 있고 또 다른 그쵸. 측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너는 한참 일을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얘가 왜 일을 안 하고 있지? 너 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쉬었음. 이게 두 개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통계에서는 잡히지 않는 게 저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쉬었음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음승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통계에서 말하는 쉬었음인데 이 쉬었음 인구로 잡히지 않는 케이스, 이해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 전에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쪽이 늘고 있다. 네. 근데 이거 한번 정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닐 비겠죠. 이 경제활동 인구 뭐고 비경제활동 인구 뭔지 간단히만. 네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뭐냐면요.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이제 취업하려고 내가 막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만 15세 우리나라에서 누가 취직하냐,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숫자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이 드는데 법적으로 만 15세 이상이면
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서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이제 두 가지죠. 수입이 없어. 그리고 구직 활동도 안 해. 그럼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쉬었음 상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었음 상태거나 아예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우리 2030 중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사실 너무 이제 뭐 원인이 많죠. 너무 원인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거 20년 전부터 이거 예견된 일이거든요. 그 SNL 코리아에서 그 쇼츠 나온 거 되게 인기인데 보셨어요? 쇼츠도 보세요? 잘 안 보는데 어. 이거는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90년대 한국 이제 그 취업 풍자한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뭐 20대 태반이 이태백이잖아요. 근데 저는 취업을 다 이탈되실 했거든요. 것 같아요. 뭐, 이태백 그 기분이 20대 좋거든요. 태반, 그때. 예, 맞아, 맞아, 그 말투. 저는 진짜 잘했거든요. 이런 진짜 조회수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20대 취직 잘 안 되는 거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 이제 30대 지금 중반 정도 되는 세대, 88만 원 세대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88만 원 세대. 네, 그때도 청년 취업 어려웠고 지금은 이제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예견이 돼 있는데 그 대책을 거의 안 세웠다. 저는 이게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연구는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왜 청년층 어려운가,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연구가 돼 있다는 게 저희를 그렇게 안심시키진 않잖아요. 연구할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대책을 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연구는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구가 돼 있다는 거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쵸, 그쵸. 사실 뭐 이게 로직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 배경이 있었나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교육열이 있고요.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이제 계속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스펙이 이렇게 나는 높고 이전 세대보다 공부도 훨씬 많이 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나 왜 이렇게 취직이 어렵지? 옛날엔 좀 쉽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네네네. 여기서 네. 제가 좀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여쭤보려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만 정리하면은 쉬었음 청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사실 예견된 일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물론 막 왜냐면 주변에서 너무 개인 탓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너가 맞아요. 너가 쉰 거 아니야? 내가 쉬었음?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노동시장 이중 구조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취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 너무 많이 나고요. 그렇죠.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정규직 솔직히 다들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취업을 할 때까지 취직을 미루고 미뤄요. 그러다가 모두가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면 번아웃이 와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가거든요. 근데 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영원히 좀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의욕이 없는 상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이 마인드로 가면 사실 뭐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이제 뭐 번아웃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진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실 초반에 이런 그 미디어 활동할 때도 초반에 했던 게 그 입시 위주의 그 대입 공부였는데 그 고등교육 자체가. 근데 대학교 가고 나서는 또 한 번 저 위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꽃들에게 희망을이었는데 그 책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위로만 올라 진짜 오래된 건데. 너무 오래됐죠. 약간 우리 치즈 누가 옮겼을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동화가 생각이 나면서 와 진짜 계속 위를 보는구나 우리는.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약간 그쵸, 이 지금도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대기업 경쟁 너무 치열한데 들어가기 어려운 이슈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있죠. 과도한 교육열. 우리 과도한 입시 얘기 교육열. 끝에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제 직업을 보면은 학력하고 고숙련을 요구하는 직업이 있고 또 아닌 직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그 직업의 어떤 분포에 비해서 고학력 고숙련자가 초과 배출되는 상태거든요. 우리 사회 중에서. 그래서 고학력자 많아지면서 일자리 경쟁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제 취직이랑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자격증 아니면 공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캠프
한창 막 유행하고 아, 로스쿨 엄청 유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뭐 공부해서 자격증 더 따야지. 내가 뭐가 잘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공부가 부족했어.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좋지 않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먼저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건가? 내가 지금 자격이 없는 건가? 맞아, 라고 맞아. 나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오죠.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 미스매치 문송합니다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쵸. 우리. 문과생으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근데 대학에서 내가 배운 전공하고 실제 일자리 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제가 무슨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대학에서 다 갖춰서 졸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라서 제조업 일자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조업에 맞는 전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문과가 좀 초과 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은 문이과 통합됐다면서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이게 나와서 취직이 문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밈이 엄청 자조적인 밈이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 개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소기업하고 현장이 여러모로 좀 열악한 상태로 남아요. 그러면 너무 악순환이거든요. 사실 회사 문화라는 게 기성세대가 알아서 바꾸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의 부모님 세대가 영원히 갑자기- 젊은 상태로 남는다는 게. 그리고 갑자기 각성하고 계속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낄 그게 없잖아요. 막 더 혁신해. 맞아. 또 혁신하셨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좀 많은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부모님 세대 너 그거 아니? 너라고 하면 안 되지. 너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부분에는 2030이 너무 못 들어가니까 고인물이 되고 너무 썩고 이제 썩으니까 가면 또 그러네요. 열악해지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물도 계속 갈아줘야 되는 법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그 내용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긴 해요. 취직하기 전에 이런 활동하다가 뭔가 창업으로 이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취준을 할 뻔했을 때 어땠냐면은 그때 인턴에 서류를 넣기 위한 자격이 토익 950인가? 그래서 토익 학원을 다닐 때쯤에 제가 이런 활동을 시작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 학원. 그래서 뭐 뭐뭐 준비 학원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수능 주사라는 것도 있었던 거 아세요? 네? 그 약간 총명탕 같은 건데 네. 수능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아우. 어떻게 보면 체력을 길러주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유행할 정도로 입시와 그 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에 다 너무 많이 매달렸어요. 지금도 사실 그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옛날에 고학력 고스펙인데 옛날보다 왜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사실 계속 너무 발전을 하니까 이제 우리 뭐 선배 세대가 발전시킨 거죠, 사실. 근데 여기에 맞추려면 내가 이제 그만큼 더 해야 되니까 계속 뭐를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뭐 총명탕 먹고 수능 주사 맞아야 되는 상황이 진짜 벌어지는데 미쳐버려요. 이게 이렇게 번아웃이 와버리거든요. 진짜 정신적, 심리적 요인도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취업 스트레스, 실패 경험 누적되면은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기대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쵸. 나 몰빵했다 노후 준비까지 너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이러면 와 진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막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된 거야. 그래서 맞아.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자리 문제로도 막 많이 발생하고 사실 돌이켜 보면은 꼭 취업 이후가 아니라 우리가 대입할 때 그 전부터 계속 경쟁사에 노출돼 있었던 게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사실 쉬었음이라는 통계가 좀 안쓰럽고 공감이 많이 돼요. 맞아, 무한 경쟁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이게 일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까라는 것도 기대를 하잖아요. 네. 있었던 게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사실 쉬었음이라는 통계가 좀 안쓰럽고 공감이 많이 돼요. 맞아, 무한 경쟁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이게 일자리가 그래서 만약에 많으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까라는 것도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근데 사실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질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쵸. 예, 그렇게 되게 지금 그래프 지금 하나 보이시나요? 그래서 평균 근속 기간이 18.6개월인데 평균 취업 소요 시간이 지금 10.4개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아주 최신 진짜 어제 뭐 이렇게 뜬 연구를 보면은 11개월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가면
뭐 1년 조금 다니다가 많은 거예요. 그쵸. 저도 지금 그래프 하나 띄워져 있는 거 보면은 이게 근속 기간이 그래서 18년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뭐야, 이거 내가 투입한 시간보다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 거예요. 사실 거의 안 맞는 거죠. 나한테 안 맞는 일자리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달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건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취준할 때랑 직장 다닐 때가 뭐가 더 힘드냐 이런 거 투표해 보면 저는 당연히 취준할 때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직장 다닐 때가 더 힘들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거 아니야.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게 비 온 날에 지금 목요일 출근하는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좀 뭔가 힘 빠질 텐데 근데 공감된다는 얘기를 진짜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가고 나서 내가 원하던 곳이 이게 맞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자꾸 고학력 고스펙 요구하게 되는지, 적당히 해서 돈 벌기 왜 이렇게 힘든지 좀 자세한 원인 궁금하세요? 적당히 해서 돈 벌지 왜 이렇게 더 돈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적당히 해서 돈 벌기가 네. 고학력 고스펙인데 왜 어려운지 음.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초과됐으니까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97년 때부터 아까 IMF 때 IMF 외환위기 때부터 아까 이제 청년 너무 힘들어질 거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제가 이런 말씀 네네네.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계속 그때부터 누적이 돼 와가지고 힘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제 썰을 엄청 풀게 되는데 외환 중간에, 얘기하시면 2박 3일씩 걸리시거든요. 그렇죠.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7살 때인데 네. 그쵸. 그때부터 예견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았어 20년을요? 사실 우리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쫙 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좀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하는 성장한 기업들은 그때 이후에 좀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업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학력 고기능자를 좀 요구를 해요. 그리고 미국식 채용 문화가 좀 들어와가지고 안정감만 들어왔나 보네요.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가 엄청 공채가 줄어들고 수시가 네네. 늘어나고 그 이전에 고도성장 막 이렇게 할 때에는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내년에는 신사업부 막 10개 100개 만들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빨리 뽑아가지고 우리 기업만의 인재를 길러내자.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이제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국가 부도의 날 영화 결말 포함 요약 영상을 최근 또 다시 봤는데 제가 본편도 봤어요. 다시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 증권사였나 아무튼 거기서 공채를 열었는데 공채 온 사람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 주인공 그 영화 주인공이 막 감사 인사하고 우리 회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회사 면접 가지 말라고 돈 찔러주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엄청 뽑을 때는 이제 대규모로 빨리 뽑아가지고 우리 기업의 어떤 순혈 인재로 키워내는 게 중요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고도 성장 안 하고 나 이제 외환위기 맞을까봐 너무 무서워. 나는 딱 효율적으로 할 것만 딱 뽑을 거야라고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성과를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꿨는데 물론 이전에 공채 문화도 단점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뽑잖아요. 그러면 엄청 전체주의적 문화가 있어요. 막 오지랖 아니면 우리 회사의 충성 뭐 이런 게 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문화는 되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대신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지고 경력직 뽑고 그러니까 수시 채용해가지고 레퍼런스로 우리끼리만 우리 튀어났는데 혹시 아는 사람 없어?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그리고 되는 레퍼런스 거죠. 체크라는 것도 있죠. 맞아요. 사실 공채면은 레퍼런스 체크는 없었겠죠? 저도 이제 공채는 거의 옛날 일 같아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이분하고는 어땠나요? 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수시 채용의 문화죠. 그쵸, 문화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대기업을 일단 살리고 봐야 돼가지고 대기업에 되게 뭘 좀 많이 몰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소기업이 약간 정지됐어요. 뭐 정지됐다는 게 어떤 게 정지됐어요?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번 이제 확 꺾인 다음에 돌아오지가 않아서 그리고 기업이 사실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계 설비 늘리는 것도 투자인데 인건비 늘리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쵸. 지금 약간 진심이 보였어요 표정에서. 근데 이제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우리가 왜 맞았냐면 너무 문어발식 투자하다가 맞은 건 있거든요. 또 경영을 너무 이렇게 막 벌리다가 그래서 너무 대여가지고 인건비 투자를 되게 줄였어요. 그게 아직 안 돌아왔어요. 영원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영원히 그냥 네. 고무줄이 탄성을 그 탄성을 넘겨버린 고무줄이 거잖아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다가 좀 뽑아도 좀 해외 저숙련 인력 저임금으로 뽑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큰 기업들은 애초에 글로벌 기업들 수출유지 기업들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가려면 그냥 글로벌 인재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예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다시 영어 공부 ABC부터 해야 그쵸. 되는데 ABC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회화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제가 비빌 곳이 없다. 저는 사실 저희 삼촌뻘 제가 30대 중반인데 저희 삼촌뻘이 이제 450 정도 되고 450 되겠네요. 그 예전에 막 대학 과방에 가면은 그렇게 막 원서가 돌아다니고 그냥 골라 집어 갔다라는 게 저는 진짜 제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못 믿겠거든요. 아니 우리는 다 넣고 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문화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암울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우리 부모님 세대 기대 수명 너무 늘어났잖아요. 네네. 아, 이 너무 저는 안 좋은 저는 좋은데 근데 죄송하지만 아, 우리 그러니까요. 부모님 세대에 대한 얘기예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녀는 더 오래 길러야 되고 은퇴는 늦어지고 이러면서 약간 파이 질 좋은 일자리 파이 갈라먹게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세대 이를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빨리 얼마나. 나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꿈과 모험 찾아 떠나기는 좀 많이 우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이 생기면 일자리를 기대하지만 이번에 생긴 혁신 AI 나 대체당 맞아. 맨날 그래서 혁신했다 그러면 일자리 대체한다 그러고. 스마트폰 혁신 같은 거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나 왜 대체당해? 거의 그런 다음 혁명이 좀 또 암울했는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요. 이럴 때 저희가 이거 헬조선이다. 우리 이민 가자. 이민이 답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신입 들어갈 자리는 없고 대기업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중소기업 처우는 너무 나쁘고 비교적 나쁘고 이런 경쟁 사회가 진짜 한국이라서 그런 건지 정말 도망치면 낙원이 있는 건지. 아, 이게 해외라고 해서 특별히 사정이 더 좋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우울한 이유 중에는 뭐 물론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죠. 정말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좀 뭐든지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긴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가 없다. 저성장 사회다. 이 얘기 이제 경제 뉴스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면 한 몇 년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는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하려고 낮은 거거든요. 다들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특수성 중에 이런 거는 있죠. 간호사라든지 뭐 배관공, 요리사 이런 분들은 뭐 호주나 미국 이민 가시면 되게 좋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전통적인 블루칼라 기술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일자리가 막 외국이 막 엄청 성장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그쪽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그런 일자리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서 그 약간 이제 안 좋은 거지 해외라고 해서 지금 딱히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셨는데 저희 지금 2030 쉬었음 인구가 많아진 배경 근본적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쭉 짚으면서 해외면 다를까 해외면은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전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 이 전통적인 직업 저는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결국에 이제 블루컬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머리를 맡겨야 되는 것들 있죠. 미용사라든지 또는 이제 막 뭐 이런 마사지라든지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날 비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사람 손이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대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왜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좀 처우가 네네. 그렇게. 그래서 해외도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블루컬러 직업이 우리나라보다 처우가 좋은 것이지 뭔가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해외에서는 막 엄청나게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데 해외만 나가면 엄청 좋고 이런 환경은 지금 아닙니다. 다들 힘들어요. 그쵸. 아유,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공감을 좀 하고 싶어요. 또 하나, 이거 좀 요즘에 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은둔청년.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2030 은둔청년에 대한 문제도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 이제 유튜브로 보면은 5년째, 몇 년째 시험 공부로 방 밖을 나오지 않는 아들, 뭐 딸 이런 식으로 청년들 은둔 청년들이 조명되는데 이런 청년들도 우리 오늘 주제인 그 쉬었음 인구로 잡히는 건가요? 이게 쉬었음이 통계 용어다 보니까 일부는 뭐 그럴 수 있고 일부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취업 준비 기간이 지금 11.5개월 거의 1년으로 역대 최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해외도요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는 이게 히키코모리 그래가지고 거의 일본 문제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았고 알고 보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도 계속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고학력 고스펙 요구하면서 취직은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 영향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은둔 청년과 관련된 다큐를 보면은 꼭 그 인터뷰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나오시는데
이게 2030이면은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뭔가 돈을 벌어올 가장이 이제 집에 이제 은퇴하고 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걱정이 크더라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저희가 지난번에 캥거루족 이야기 했었잖아요. 캥거루족 이제 그 뱃속에 이제 아기 넣어서 그쵸. 보호하는 것처럼. 근데 캥거루가 이만해. 캥거루가 이만해졌어. 그쵸.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업 여부랑 무관하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약간 경제적 의존을 하는 사람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부모님도 부양받을 거라는 기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나는 은퇴가 코앞인데 자식이 아직 취업을 안 하고 있어. 걱정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자고 있는 저 등짝을 보면서 약간 심장이 이제 철렁하시는 거죠.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발로 차고 싶은 등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죠. 네. 저는 이런 캥거루족 뉴스를 보면서 저 이렇게 좀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새 고용률 최고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고용률 이제 끌어올리고 있고 20대는 차라리 이제 줄거나 30대는 요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일을 못 하고 있고 노령층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양쪽으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60, 70이 됐는데 자산이 충분하면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겠어요? 저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일이 주는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제가 뭐 라이브 빅토크 스몰토크 할 때 말씀을 많이 이건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택시 기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택시를 타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기사님들 보면은 이게 은퇴 후의 직업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퇴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진짜 억대 연봉을 받았던 임원인데 근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최저임금으로 내몰리니까 그 삶의 질의 수준은 나는 이미 억대 연봉에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일도 하고 최소한의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도 뭔가 내가 몸을 쓰는 건 좀 하기 힘드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떠올랐어. 그리고 저는 그 고용률 뉴스에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2030들에서는 낮아지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높아지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이게 연령도 문제지만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면요, 이게 단기 근로하고 임시직 일자리가 증가해요. 근데 이것도 통계로는 그냥 다 일자리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두 가지잖아요. 2030 쉬었음 인구가 늘었다 하고 근데 고용률이 역대 최대인데 이 모순되는 게 어디서 발견되는 거냐면 좀 고령층 쪽에서 단기 일자리, 임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이게 다 일자리로 잡혀가지고 고용률이 최다를 찍었.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높아졌는지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왜 고용률이 높지? 왜 쉬었으면 높지? 배경. 그렇죠. 이게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업률은요 높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알바만 해도 그리고 내가 구직 중이기만 해도 사실 실업률에서는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높게 나오긴 어렵다. 네. 저 그래서 조금 이 주제를 잠깐 마무리를 짓자면 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쭉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좀 얘기도 나중에 좀 들어보고 싶고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그때 이제 한 2021년도 정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좀 비판받는 게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책이 반짝 베스트셀러 된 것도 시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더 조롱 비판의 대상이 됐던 기간이 더 길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의 현실에서 이 문장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사람들은 청춘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프니까 작년이다. 근데 솔직히 지금 안 아픈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판받았던 지점 중에 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근데 한 세대가 아프면 연쇄적으로 다 불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춘은 아파도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이제 그 다 연쇄적으로 지금 뭐 노년도 아프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까 나도 그쵸, 청춘이냐 그쵸. 거의 우리 아래 세대도 안 태어나는 식으로 이제 아프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은 사실 이제 일단 경쟁을 좀 그만시키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은 계속 이제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알아서 그만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서 경쟁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달아요. 그만둘 수 없어요. 얘가 이거 해왔어? 그럼 나도 이거 해와야지. 나는 거기에 더워서 얹고 이러면 맞아요. 좋아요. 시장에서도 네. 시장 경쟁이 잘 일어나면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으로 나중에 간접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면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더 저렴하지? 어디가 더 질이 좋지? 이러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들끼리의 어떤 선의의 담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도 선은 지키자. 그래서 시야를 좀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시야를 좀 넓혀서 어차피 지금은 질 좋은 일자리 취직을 하시려면요. 어차피 해외 사람들이랑 경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이제 뒤통수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우리끼리 뭔가 담합을 해서 자, 우리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스펙 쌓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한 명이 나는 근데 아님 저는 토익 990 받겠소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건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한 그런 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슈 마무리를 할 텐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 노래 가사 자세히 보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힘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힘들잖아요 이거거든요. 사실 그 노래가 그런 의미는 아니긴 그런 의미가 아니긴 한데 네. 가사를 실제로 보고는 뭐야 나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맞아요. 그런 뉘앙스를 보고 야 이거 진짜 그래서 그 노래가 더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해악의 민족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첫 번째 토픽으로 청년들 2030 쉬어쓰 인구 많아졌다라는 거를 저희가 봤는데요. 저는 이 토픽 보면서 여러분들 그 반응들을 쭉 읽고 있었는데 체감상으로도 실업률 최고고 그리고 뭐 이소정님, 유대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소정님도 자격증이면 인생 한 방이라는 걸로 청춘을 태운다. 너무 저는 공감되는 얘기였고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서 듣고 싶었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쉬었음. 요즘 방 밖으로 안 나온다며 청년들이. 또는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좋은 기업을 못 가고 나서 일도 안 한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열불 천불이 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쟁 사회들. 중학생 때부터 좋은 고등학교, 그다음 좋은 대학교,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근데 취직하고 나서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요. 왜냐? 경쟁 더 뭐 해야 되지? 뭐 좋은 결혼식장?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애한테 투영이 되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의 삶은 나중에 이제 삶의 의미를 잃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낸 어떤 배경들이 있었고 물론 그 안에서 개인의 선택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배경 얘기를 싹 빼놓고 요즘 애들 눈이 높아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좀 화가 났었고 저희 지금 중간 광고 잠깐 보고 두 번째 토픽으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토픽도 그렇게 막 이렇게 밝은 이슈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께 정말 꼭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대출 이야기입니다.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